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 제 마음을 울린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의 김밥이 40년 후에 기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여성 택시기사의 작은 친절이 억대 연봉의 CEO를 무릎 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친절을 베풀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준비 되셨나요? 강남역 앞 백만장자 CEO가 67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택시 인증 배지가 들려 있었죠. 지금부터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비가 내리던 강남역 앞. 사람들로 북적이는 출구 앞에서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이야. 저 할머니가 쓰러진 사람 지갑 훔치는 거예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의 고함에 모든 시선이 한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장미선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의 손은 지금 쓰러진 노인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이분 심장마비 같아요. 약을 찾고 있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래된 카디건을 입은 미선의 손에는 노인의 신분증과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나 젊은 여성은 휴대폰 카메라를 미선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 많다던데. 경찰 불러야겠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모인 사람들 사이로 뉴스에서 봤어. 맞아. 저런 할머니들이 지갑 슬쩍한데 노인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하는 말들이 섞여 나왔죠. 미선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교복을 입은 소녀가 우산을 접으며 다가왔어요. 미선의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죠.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서연은 고개를 획 돌려 다른 길로 사라졌습니다. 자기 손녀도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네. 누군가의 말이 미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무언가가 가슴 한쪽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쓰러진 노인의 약봉지를 정리해 호주머니에 넣고 119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선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가 들리고 주름진 눈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미선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젊은 여성 앞에 곱게 섰습니다. 40년 전부터 이 서울길 누비며 별별 사람 다 봤지만 당신 같은 건 처음이네.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강남역 출구 앞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78년부터 서울 택시 운전대 잡은 장미선이야. 하루에 서울 시내를 3바퀴도 넘게 돌며 사람들 태우고 내리던 사람이라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여성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미선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당신 나이 때 나는 이미 2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 눈길에 미끄러지고 술 취한 손님 토한 자리도 깨끗이 치우며 살았다고.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미선의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 구하는 일에 함부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렴. 그 순간 강남역 출구는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빨간 우산을 든 중년 남성이었어요. 맞습니다.
왜 도와주는 사람한테 그래요? 이분이 심폐소생술까지 하셨는데 다른 몇몇도 동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어르신 없어요. 제가 119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창피를 당한 젊은 여성은 입술을 깨물더니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중년 남성이 다가와 미선의 어깨를 잡아주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미선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구급차가 도착했고 쓰러진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미선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녀의 낡은 카디건 위로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1978년 2월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25살 장미선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두 아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공사장 추락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미선은 이제 두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전업주부였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5살 딸 영주의 말에 미선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에는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받기로 했던 이번 달 월급은 물 건너갔고 방세는 2달째 밀려 있었죠. 금방 맛있는 거 사올게. 엄마 먼저 딱 한 곳만 다녀올게. 미선은 두 아이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남편의 직장 동료가 알려준 택시회사로 향했어요. 경험도 기술도 없었지만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택시를 몰아? 미친 소리 하지 마.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사장은 미선의 지원서를 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회사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미선은 추위에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절망에 빠져 걸었습니다. 아줌마, 기다려봐. 네 번째 방문한 작은 개인 택시 회사의 관리인 박 씨가 미선을 불러 세웠어요. 그는 미선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전은 할 줄 알아?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죠. 내가 가르쳐 줄게. 대신 정비도 배우고 첫 달은 월급 반만 받아. 사람들이 욕하고 무시해도 견딜 수 있어?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망의 끈이 생긴 거였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요. 운전면허 취득부터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운전학원 이론 수업을 들었어요. 한 달 만에 필기시험을 통과한 미선은 실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여자가 운전하면 사고 난다며? 남편은 어디 갔길래 당신이 이러고 다녀? 수업 중에도 남성 교관과 동료 수강생들의 빈정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입술을 깨물고 견뎠어요. 밤마다 한강변 주차장에서 빌린 낡은 승용차로 기어 변속과 주차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 미선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강변에 갔습니다. 보름달이 강물에 반사되어 빛나는 밤이었어요. 영주야, 민수야. 오늘부터 엄마는 서울길을 누비는 길잡이가 될 거야. 택시 타봤지? 이제 엄마가 그 택시를 몰 거야. 7살 민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여자도 택시 몰 수 있어요? 미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보여줄게. 첫 근무일 미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면도기로 짧게 자른 머리를 매만졌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승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미선은 최대한 단정하고 중성적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배정받은 택시는 7년 된 포니택시였습니다. 바퀴와 범퍼가 달아있고 시동도 잘 걸리지 않는 차였지만
미선에겐 삶의 희망이었어요. 첫 승객은 종로의 한 양복점 주인이었습니다. 미선이 운전대를 잡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가 택시 기사야? 내려줘. 다른 차 탈래. 미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저도 엄연한 택시기사입니다. 면허증도 있고 이 차도 제가 담당해 정비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날 미선은 7번의 거절과 3번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손님부터는 달랐어요. 강남역에서 태운 중년 여성은 미선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자 기사님이네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변하는구나. 반가워요. 첫날 번 수입은 겨우 2,500원. 하지만 미선은 두 아이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국밥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선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택시 태웠어요? 영주의 질문에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10분이나 태웠어.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을 태울 거야. 그날 밤 미선은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978년 3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택시 기사다. 이 길이 내 아이들과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름비가 쏟아지던 1981년 7월의 어느 날 미선의 택시는 이제 서울 전역을 다니는 단골 승객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여자 택시기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미선은 이제 서울의 모든 골목길을 꿰고 있었어요. 어떤 지도보다도 정확하게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능력은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 맞다. 장 기사님, 오늘도 되나요? 단골 승객인 김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선은 백미러를 통해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네, 교수님. 지금 어디세요?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김 교수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미선을 늘 찾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녀는 항상 차 안에 응급약을 구비해 두었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미선은 항상 작은 수건과 우산을 여분으로 준비했어요. 그 배려가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여자 기사인데 서비스가 기가 막혀 그 택시 타면 길도 안 막히는 것 같아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어머님, 약 복용하셨어요? 미선은 김 교수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관찰력은 날카로웠어요. 승객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고마워요, 장 기사님. 이렇게 승객을 살피는 미선의 섬세함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택시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작은 쉼터였고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심야에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을 태웠습니다. 그는 취업 실패로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미선은 그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며 위로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저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자가 택시를 몰겠다고 했을 때 모두 비웃었죠. 하지만 봐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그 청년은 나중에 취직한 후에도 종종 미선의 택시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진통 중인 임산부를 병원까지 태웠습니다. 그날 미선은 모든 신호를 지키면서도 기적적으로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요금은 반으로 깎아주었고 나중에 그 가족으로부터 아기 사진과 함께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장 기사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선은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닌
서울 사람들의 비밀과 고민을 나누는 상담사가 되어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장 기사님, 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선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끔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승객들은 위안을 얻었어요. 그러나 택시 운전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간혹 미선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승객들도 있었어요. 어떤 남성 승객은 여자라고 무시하며 일부러 험한 길로 가자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곳은 못 가지? 답답해서 원. 그럴 때마다 미선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손님, 저는 택시 기사 장미선입니다. 안전운행이 제 의무예요. 험한 길은 못 가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미선은 새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중고 택시를 마련한 거였어요. 이제 미선은 개인 택시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차 문에는 작게 미선 택시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의 새 택시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아이들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 옆에는 항상 작은 도시락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고픈 승객들을 위한 김밥 몇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배고프시면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맛있어요. 미선은 이렇게 말하며 자주 승객들과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혼자가 된 후 얼마나 외롭고 배고팠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이제 미선의 택시는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출근길의 직장인들, 심야의 귀가객들, 병원을 찾는 환자들. 미선은 그들 모두의 길동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그녀는 다이어리에 그날의 승객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서울의 작은 역사책이었죠. 1983년 7월 15일. 장마철의 끝자락이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폭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미선은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 그녀는 다리 위에 서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미선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양복 상의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미선은 택시를 천천히 그의 앞에 세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 청년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그냥. 미선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청년 앞에 서자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들은 빗물에 번져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이런 날씨에 밖에 있다간 병납니다. 일단 차에 타요. 청년은 망설이다가 미선의 택시에 올랐습니다. 히터를 틀자 차 안은 금방 따뜻해졌어요. 미선은 백미러로 청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2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선이 고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청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서울에는 집은 있어도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괜찮아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따뜻한 차 안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요. 미선은 도시락 상자를 열어 김밥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이 없어 아직 그대로였어요. 배고프죠? 먹어요. 오늘 아침에 만든 거라 신선해요. 청년은 망설이다가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상하게도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요. 그 말에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들을 위해 늘 같은 방식으로 김밥을 만들었으니까요. 어머니 손맛은 다 비슷한가 봐요.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 김밥 자주 싸주거든요. 김밥을 다 먹은 후 청년은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태우는 신생 광고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었어요. 오늘 그는 생애 첫 대형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준비했던 자료는 클라이언트의 비웃음을 샀고 상사는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했어요. 3년 동안 준비한 취업이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선 제가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마 말하지 못한 것, 다리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미선이 알아차릴까 두려워하는 듯 했어요. 미선은 엔진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강변을 따라 달렸어요. 열지 않은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25살 때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어요. 나도 처음엔 핸들 잡는 게 겁났어. 사람들은 여자가 무슨 택시를 몰아라며 비웃었죠.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택시에 앉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는 법이에요. 태우는 조용히 미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절망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 일어설 용기예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택시를 한강공원 주차장에 세웠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지내실 곳은 있나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룸이 있다고 했어요. 미선은 안심한 표정으로 미터기를 껐습니다. 오늘은 요금 없어요. 그냥 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신세만 지고 꼭 지불할게요. 미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그녀의 택시 인증 배지였습니다. 조그만 은색 배지에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전자 장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제 행운의 부적이에요. 택시 운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다녔죠. 이제 당신이 가져요. 새로운 시작의 부적으로 삼으세요. 태우는 망설였지만 미선의 진심 어린 눈빛에 배지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배지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태우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이미 그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 기사님, 오늘 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미선은 손을 흔들며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태우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젊은이, 내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이 40년 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택시 창문에 붙어 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비에 조금 젖어 있었지만 내용물은 무사했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작은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 기사님께 어젯밤 저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동전은 제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입니다. 6.25 전쟁 중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1962년산 기념 동전이에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마이너스 강태우 올림. 미선은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62년산 기념주화였어요. 한쪽 면에는 독수리가, 다른 면에는 무궁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동전이었어요. 이런 걸 줘도 되나? 미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그녀는 동전을 자신의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선의 두 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딸 영주는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아들 민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선은 택시를 계속 몰았고 서울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죠. 2010년 미선은 마지막으로 택시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67세, 32년 동안의 택시 생활을 마무리할 때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운행날, 수많은 단골 승객들이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선의 택시는 그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러나 은퇴 후 미선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아둔 연금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생활비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은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딸 영주가 해외 학회 참석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였죠. 영주의 사망 후 미선은 손녀 서연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한번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생계를 위해 미선은 재활용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낡은 수레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종이와 병을 모았어요. 할머니, 나 학교 안 갈래. 서연이 15살이 되던 해 그녀는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미선은 손녀의 책가방에서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어요. 쓰레기 할머니 손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니?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창피해서요. 애들이 할머니가 쓰레기 주운다고 놀려요. 학교 앞에서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주지 못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래된 지갑을 열어 그 기념 동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동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기 불황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렸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회사 마인드브릿지의 CEO 강태우였습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화면 속 중년 남성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어의 질문에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약 40년 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한 택시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분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주신 따뜻한 김밥과 격려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 저의 경영 철학은 그분에게서 배운 진심 서비스에서 비롯되었죠. 화면 속 태우의 손에는 작은 은색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약간 변색되었지만 미선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자신이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 택시 인증 배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 회사 로고가 택시 모양인 이유도 직원 식당에서 매일 김밥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그분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늙고 거친 손가락으로 눈가에 눈물을 훔쳤어요. 40년 전 그 비 오는 밤 한강변에서의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연락처가 떴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도움을 청하면 염치 없어 보일까? 그러나 이대로 계속 손녀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는 없었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맞았어. 미선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그 순간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서연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한 거였죠. 여러 날의 고민 끝에 미선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PD는 반신반의했지만 미선이 그날 밤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자 곧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선의 작은 월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잘 다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세월의 흐름으로 많이 변했지만 미선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장 여사님. 태우는 미선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에는 40년 동안 간직해온 택시 인증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태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지냈구나, 태우야. 정말 대단하게 성공했네. 서연은 할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우는 일어나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여사님과 손녀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미선과 서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연은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식당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선은 쑥스러운 듯 낡은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여사님. 이 식당 주인은 제 친구예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테이블에는 김밥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레스토랑에서 볼 수 없는 메뉴였죠.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제가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의 김밥을 기억하며 식사하는 내내 태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군 복무를 마치고 작은 광고 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의 광고 제국을 일구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제 회사 로고를 보셨나요? 택시 모양이에요. 그리고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김밥이 나갑니다. 모두 여사님 덕분이에요. 미선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시고 서연 양도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미선은 사양했지만 손녀를 생각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알고 보니 유명한 택시 기사였대. 갑자기 잘 나가는 CEO가 찾아왔다며? 뭐야, 그럼 이제 쓰레기는 안 주워? 특히 아파트 주민 대표 윤 씨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요즘 방송 한 번 타더니 아주 거들먹거리시네. 연예인 된 줄 아시나 봐. 서연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너네 할머니 갑자기 유명해졌다며? 진짜 그 택시 기사 맞아? 거짓말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이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부끄럽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였던 거?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아, 부끄러운 게 뭐니? 정직하게 살아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사람 손 잡아준 게 부끄러울 수 있겠니? 미선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다음날 서연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유명해졌다더니 거짓말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 특히 윤 씨의 악의적인 소문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 할머니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대. 그래서 CEO가 찾아온 거래. 같은 악의적인 소문이 아파트 단지를 떠돌았습니다. 이사를 앞둔 어느 날 윤 씨가 주민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다들 들으세요. 저 할머니 거짓말쟁이래요. 무슨 택시 기사예요? 그냥 TV에 나오려고 꾸민 거래요. 그 CEO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요. 미선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욕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뒤에 숨어 떨고 있었어요. 이봐요, 윤 씨. 왜 그러세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미선이 조용히 말했지만 윤 씨는 더욱 격양되었습니다. 증거, 내가 이 아파트 사람들 다 모았어요. 여러분, 저 할머니 쓰레기 주우면서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자기 딸이 해외 교수라더니 알고 보니 사고로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주는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모욕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다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태우였어요. 그는 미선의 상황을 비서에게 듣고 바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미선 앞으로 와서 모든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낡은 택시 인증 배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배지는 40년 전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의 것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태우는 미선의 손을 잡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날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쫓겨나고 한강변에서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죠.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장미선 여사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녁거리인 김밥을 나눠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 서울 택시 운전사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가운데 젊은 미선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이 사진을 찾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자료실을 뒤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까지 보자 더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인드브릿지 광고회사 대표 강태우입니다. 저희 회사는 진심 서비스라는 모토로 운영됩니다. 이 모토는 장 여사님에게서 배운 것이죠. 그녀는 단순히 승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단지 내 다른 주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장 여사님의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택시를 잡았는데 장 여사님이 미터기를 끄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죠. 저희 아들은 그녀 덕분에 안전하게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나섰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10년 전 폭설이 내렸을 때 장 여사님의 택시가 유일하게 운행했어요. 제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장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병원에 못 갔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선의 친절에 대한 기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미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미선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동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태우에게서 받은 1962년산 기념 동전이었죠. 태우야, 이건 내가 내게 남겨준 거야.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지. 태우는 그 동전을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받아들었어요.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여사님께 드린 건 제 마음의 절반을 드린 거였습니다. 윤 씨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다른 주민들은 미선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미선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인정과 명예 회복. 그것은 단지 미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녀 서연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태우는 미선의 손을 잡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꼭 갚겠다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에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빈곤과 고단함이 서린 그곳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우야, 고맙다. 하지만 이건 다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야. 내가 한 건 그저 작은 김밥 하나를 나눈 것뿐이었어. 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 그 작은 김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40년 전 그녀가 택시를 운전하며 달리던 그 거리들이 많이 변해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미선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미선은 양평구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태우가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더 좋은 집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미선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렸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미선과 서연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아파트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서연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빛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이사날 미선은 오래된 트렁크에서 택시 운전사 시절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운전 장갑, 여러 해 동안 기록한 다이어리, 그리고 처음 받았던 택시 면허증이었어요. 모두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여사님? 태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선을 위해 따뜻한 국과 밑반찬을 직접 가져왔어요. 비서에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직접 장을 봐서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 태우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미선의 말에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여사님이 나눠주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 자체였습니다. 태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역시 세월이 묻어난 손이 포개어졌어요.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영혼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초대받았는데요. 마침 서연이의 새 학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서연이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친절이 만든 인생이라는 주제로요. 학교와 관계자에겐 제가 부탁을 했어요.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내가 그런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강연을 해? 안 돼, 안 돼. 난 말주변도 없고. 태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만 빠져 살면서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사님의 인생은 그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미선은 마침내 수락했습니다. 서연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연 당일 서연의 학교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선은 용기를 내어 단상에 섰어요. 오래된 택시 기사 모자를 쓰고 말입니다. 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첫 마디부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로 돌아간 듯 차분해졌어요. 매일 서울 거리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죠. 그 시절 여자 택시 기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산만했지만 점차 미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 한강변에서 한 청년과 김밥을 나눈 이야기에 이르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마지막 승객은 갈 곳 없는 청년이었고 그와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선은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김밥 하나로도요. 세상에 작은 친절은 없습니다. 모든 친절은 누군가에게는 산을 옮길 만큼 큰 것입니다. 미선은 서연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쓰레기 줍는 할머니를 둬서. 하지만 저는 서연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이 산다는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다. 오늘은 내가 도움을 받지만 내일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강당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교장 선생님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선 어머님은 이 시대의 진짜 교육자십니다. 학교에는 성적과 경쟁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지만 인생을 가르치는 분은 드뭅니다. 그 후 서연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했어요. 이제 그녀는 쓰레기 줍는 할머니의 손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영웅의 손녀였습니다. 서연 자신도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택시기사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미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겨울철 아침이 제일 힘들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얼어붙은 차를 데워야 했거든. 손이 얼어서 핸들이 잘 잡히지 않기도 했어. 그래도 택시 안에서는 따뜻했지. 사람들 마음속에 숨은 온기가 있었으니까. 서연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고 슬펐던 건 택시 기사 때가 아니었어. 내 엄마가 사고로 떠난 날이었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아이도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 연구실에 갔거든. 나를 닮았나 봐.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엄마처럼 성실한 사람이 될래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 후 미선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김밥 하나에 담긴 오랜 약속. 태우는 출판사를 통해 미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고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미선의 삶에 공감하고 감동했지요. 출판 기념회에서 강태우 회장은 모두 앞에서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와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선을 향했어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택시 기사 모자를 서연의 머리에 살짝 얹어주었습니다. 세상은 택시와 같아요. 누군가 내릴 때 누군가는 타고 모두가 잠시 승객일 뿐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유쾌하게 끝내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할머니와 손녀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카메라도 담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그날 이후 미선의 삶은 분주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강연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파트 텃밭에서 서연과 함께 상추를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나의 영웅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제목은 김밥 할머니의 따뜻한 길찾기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그 마음으로 한 분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이 수십 년 후에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미선은 손녀의 글을 읽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자라다니 하늘에 있을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지요. 그해 가을 미선은 택시를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승객으로요. 수십 년 전 그 자리에 서서 바람결에 속삭였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강남역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과 북적임은 여전했어요. 미선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안고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오늘 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문득 미선은 가방에서 낡은 운전 장갑 한 짝을 꺼냈습니다. 택시 기사 시절에 썼던 그것이었어요. 미선은 다시 그것을 끼고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치 택시를 세우는 신용처럼 말이지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갈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과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태우야, 찾아줘서 고마워. 서연아, 내 손녀가 되어줘서 고마워. 미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거리를 천천히 걸었지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한참을 걷다가 미선은 길가에 있는 작은 김밥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인드 브릿지 김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로고는 택시 모양이었습니다. 미선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르신. 점원이 미선을 알아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점원은 서둘러 가장 따뜻한 김밥을 골라 미선에게 건넸어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사 먹어야지. 미선은 가게를 나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한 조각은 벤치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반쪽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았지만 미선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그 반쪽 김밥이 추억이자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마음의 선물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혼자 먹는 밥보다 나누어 먹는 밥이 더 맛있단다. 미선은 벤치 옆에 앉은 어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선을 바라보았지요. 미선은 벤치 위에 있던 반쪽 김밥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렴. 누군가와 나누면 더 따뜻해.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가방에서 작은 팔찌 하나를 꺼내 미선에게 주었지요. 할머니, 저도 나눌래요. 이게 제 행운의 팔찌예요.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마지막 정류장에서 미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태우기만 했던 택시에서 이제는 자신이 내릴 차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이었는지도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목소리는 강남역 거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장미선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택시 기사 시절에 그 미소 그대로였지요.